안녕하세요. 혹시 기 세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일평생을 듣는 이야기인데요. 흔히들 기가 세다고 하면 안 좋은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저는 그 센 기로 인해 제 인생을 되찾았기 때문에 오히려 득이 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센 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그 속으로 엮이긴 했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탈출했으니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만 셌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제 탓이기도 하니까요. 지금에서야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그렇게 엮였는지 이해가 되질 않지만 눈에 뭐가 쓰인다는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인간이랑 연애도 모자라 결혼을 결심했다는 것 자체가 미친 선택이었으니까요. 거기에 시어머니라는 너무 거대한 옵션을 간과할 만큼 잠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남편과 저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냥저냥 얼굴을 알았어도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졸업 후 취업을 하고 나간 모임에서 만나 뒤늦게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모임은 3년 정도 유지가 되었고 고정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쁘다 보니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요. 모두들 같은 스터디에서 공부하다 같은 해에 입사를 했고 다른 회사이긴 했지만 신입 생활을 하며 각자 겪는 고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통하는 점이 생겼죠. 다른 동기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 남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보다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저보다 3살 연상인 전 남편의 그런 모습들이 그때는 그렇게 어른스럽고 의젓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출세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좋은 집안에서 자라지 못한 저는 출세라는 목표에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팍팍하게 살았죠. 그러다 보니 평소 모임에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는데 그때 전 남편이랑은 그런 점이 없었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징징거리기보다 진취적이고 돌파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전 남편에게 마음을 주고 말았습니다. 의지가 되기도 했고 왜인지 모르게 동료애 같은 게 생기기도 했죠. 대학 때부터 도도하기로 소문이 났다던 제가 전 남편과 교제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모임에 나오는 선 후배들이 한참을 전화를 해 한동안 귀찮을 지경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저와 제법 친하게 지냈던 동기는 야, 근데 태석 선배 좀 유난스럽고 이상할 때 있지 않냐? 난 그래서 너랑 사귄다는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잖아. 너한테는 유난스럽게 안 굴어? 라고 묻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소리가 왜 그렇게 넘어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난이 무엇인지 물었어야 했는데 뭐 다들 이상한 곳은 한 군데씩은 있잖아 하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진짜 제 발등 제가 찍은 거죠. 돌이켜보면 전 남편이 이상한 구석이 없지 않았는데 말이죠. 별의별 징크스가 많았거든요. 어쩌다 음식값이라도 제가 내려고 하면 이런 건 남자가 하는 거야.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반반이니 해도 난 남자가 해야 할 일은 남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 라며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래? 요즘 시대에 반반 데이트도 많다는데 왜 그런 걸로 남자가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징크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럴 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냥 제 앞에서 잘 해보려는 의지라고 멋대로 해석하고는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잘 조절하면서 만날 수 있다고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죠. 제가 노력하면 그 정도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줄 사람이라고 전 남편의 마음을 속단하고 자신했습니다. 어쩌면 경솔했던 벌을 받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후부터 전 남편은 저를 자신의 집에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신데 나도 진지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 소개시키면서 자랑도 하고 싶고 너처럼 좋은 사람 내가 만났다고 자랑하고 싶단 말이야. 너도 우리 집에 미리 인사하고 익혀놓으면 나중에 좋지 않겠어? 라면서 계속 졸랐습니다.
그때마다 처음부터 결혼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 난 결혼이나 가정보다 성공이 먼저야. 오빠도 다 알고 시작했잖아. 라며 말하면 그때서야 알았다며 물러서곤 했습니다. 솔직히 결혼 생각은 없던 저인지라 그렇게 조른다고 결혼할 생각은 없었죠. 저는 일이 좋았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거나 집에서 살림할 생각은 더욱더 없었습니다. 출세가 제 인생 최대 목표였으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연애를 했던 건 그만큼 전 남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남친들하고의 연애 마지막이 좋지 않은 편이기도 했기에 진지한 관계에는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욕심이 많다며 지긋지긋하다고 화를 내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잡기 힘들다면서요.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저에게 자료도 받고 시험 써머리를 받았을 때는 좋아라 했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 나름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로 성공하려면 결혼은 절대 하지 말자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은 제가 일을 열심히 할수록 너는 너가 맡은 걸 확실히 하는 사람이라서 좋아 라며 제가 먼저 대리로 승진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된다며 더 노력해서 얼마 후 바로 전 남편도 대리를 달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1년을 연애했습니다. 각자 회사에서 자리도 잡았죠. 물론 저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깨느라 바빴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전 남편은 계속 자신의 부모님께 인사를 하자고 졸랐습니다. 저는 거절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전 남편이 회사 앞이라며 찾아왔더라고요. 갑작스럽기도 했지만 잠깐이면 된다는 말에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웬 아주머니 두 분이랑 앉아있더라고요. 얼떨결에 인사하고 앉았더니 아유, 얼마나 대단한 얼굴이기에 한번 보자고 하는데 안 보여주나 했네. 대단한 인물이셔. 라며 인사를 하시기에 놀라 네? 라고 물었죠. 옆에 있던 전 남편은 아, 우리 엄마가 알고 지내시는 이모님이신데 같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라며 곤란할 때 잘 짓는 그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어이도 없는데 그 옆에 아주머니가 어른이 보자고 하면 좀 곱게 나왔으면 좋았잖아요. 내가 아주 목이 빠지는 줄 알았어. 라고 하자 전 남편은 우리 엄마야 인사해. 라며 웃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웃어지지가 않아 인상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그 이모라는 분이 쉽지 않겠어. 기가 너무 세서 주변에 누구라도 기를 못 피겠네. 다듬어야 돼. 그래야 남자랑 살아. 부모 복은 없는데 출세운이랑 재물운이 좋아. 태석이한테 없는 걸 채워는 주겠네. 라며 저를 관찰하더라고요. 도저히 그대로 앉아있을 수 없어. 죄송한데 제가 회사의 자리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는 일어서 식당을 빠져나오는데 전 남편이 쫓아나와 절 잡으며 그렇다고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해? 라고 하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미리 약속도 없이 온 건 오빠야. 그리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라며 그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그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이모님이라는 여자는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는데 회사 문 앞에 전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치려는데 야, 손성은 일하면서 쫓아오기에 왜 김석태?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찾아오지도 마. 라며 가던 길 가려고 했죠. 그러자 진짜 드세다.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한 거야. 나는 너랑 결혼할 생각하고 만나. 그런데 너는 꿈쩍을 안 하지. 어른들 만나고 나면 좀 달라질까 했어. 그런데 엄마는 또 걱정되니까 그 이모님 모시고 온 거고
그분이 되게 용하신데 관상도 보신다고 하셔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라고 하는데 가서 뺨을 내리쳐 버렸습니다. 너가 뭔데 나를 그렇게 평가받게 해? 너가 뭔데? 내가 너랑 연애하자고 했지 결혼한다고 했어? 누구 마음대로? 라고 하자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너도 나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함께하는 미래는 없니? 너랑 함께라면 나는 더 열심히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넌 아니야? 라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울고 있는 덩치가 산만한 남자의 모습에 감동이라도 한 것일까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목을 매며 더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던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저렇게 울고 있는 저 남자라면 서로 응원하며 힘이 되는 이상적인 파트너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더라고요. 그 마음 때문인지 그날 이후 어느새 저는 다시 전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어머니의 영향인지 그 이모님의 이야기를 잘 믿더라고요. 맹신이라고 느낄 만큼요. 결혼 날짜를 정할 때도 언제가 좋다더라. 올해를 넘기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 하며 결정을 좌지우지하더라고요. 그간의 그 수많은 징크스들도 아마도 그래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대기업 회장님들도 다들 그렇게 한대. 오죽하면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도 무속인들한테 물어본다잖아. 라는 이야기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니 결혼은 좋다는 날짜에 하자고 설득하더라고요. 이왕지사 결정을 했으니 그래 그러자 하면서도 어머님을 다시 만나고 인사를 할 생각에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어찌되었던 서로의 첫인상이 안 좋은 거니까요. 전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기로 약속한 날짜가 되어 전 남편의 본가에 인사를 간 날,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저를 반기시는 전 남편의 가족들의 모습에 잠시 안심이 되긴 했지만 내내 불편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반기고 친절하게 행동들을 하지만 저를 받아들이기보다 견제하듯 관찰하는 태도가 좀 느껴졌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너무 긴장을 해서인지 집에 돌아오고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알아누워 아팠습니다. 제 친언니가 야, 그 집이랑 너랑 안 맞는 거 아니냐? 어쩜 인사 한번 다녀왔다고 이렇게 알아누워? 라고 할 정도로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이 결혼이 맞는 건가 싶긴 하더라고요. 혹여나 책이라도 잡힐까봐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더니 몸살이 나버린 거였죠. 이렇게까지 긴장하면서 결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가족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게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심할 일 같으면 시작도 말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제 상태와는 상관없이 전 남편은 그저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왕지사 하기로 한 결혼이니 좋다는 날에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 라는 생각도 들어 전 남편과 어머니가 정한 그 날짜에 맞추어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빠만 계신데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계시고 엄마는 아빠와 함께 당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은 힘들었죠. 다행히 교통사고 보상금과 보험금으로 아빠 병원비와 언니, 제 생활비는 빠듯하게 해결됐지만 다들 절 불쌍해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공부나 뭘 잘하면 부모도 없는 게 잘하면 뭐해? 라며 뒤에서 흉보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독하고 더 열심히 노력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하려고 보니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이 너무 드러나는 거더라고요. 다시 한번 마음을 쓸어내리며 돌아가신 엄마와 편찮으신 아빠의 빈자리를 아파하며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때도 표정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는데도 신부가 너무 세 보여서 신랑이 걱정된다 라며 뒷말을 하는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제 친구들과 친척들을 통해서 제 귀에 흘러 들어왔죠. 다들 말을 전하며 진짜 괜찮겠어? 시어머니 되는 자리가 만만치 않아 라고
걱정을 명분으로 아는 체를 하곤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했죠.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저희 막내 직원도 시어머니 너무 무서우시던데요?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은 그동안 제가 쌓은 딱 부러지는 이미지에 반하는 결혼에 다들 신나하는 것 같아서 몸살이 쳐질 정도로 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간에 제가 동기들 중 제일 먼저 승진을 하기도 했고 상사들의 신임을 받았던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한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제일 싫었지만 저에게 직접 전하는 그 사람들이 억지로 감추며 걱정하는 듯 그 미소가 더 싫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흔한 일이긴 하지만 지들이 뭔데 저를 놓고 왈가왈부하나 싶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란 듯이 더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여태껏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입맛을 쓰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혼해서 그런 시댁이라 힘들어서 일하는 게 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듣기가 싫었으니까요. 야근도 마다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결혼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혹시나 제가 결혼으로 주춤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 일만 했죠. 전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이유를 묻기보다 갑자기 당신 이제 슬슬 아이 가지려면 일을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부터 얼른 낳아야지. 당신 더 나이 들면 아이 낳기 힘들어. 라고 하더라고요. 함께 일에 대해 고민하고 회사 생활에 대해 논하던 사람은 어디 갔는지 절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아이 낳는다고 했어? 난 결혼까지만이라고 분명히 말했지. 결혼만 하면 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겠다며. 나랑 결혼만 하면 당신이랑 나랑 더 출세할 수 있다며. 그래놓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는 무슨 애야. 라며 짜증을 내자. 아니 그래도 결혼을 했는데 애는 낳아야지. 그래야 우리 사이가 더 돈돈해지는 거야. 난 정상적이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라며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식의 전 남편의 태도에 저는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육아휴직이며 출산이며 다 자신 없어. 오빠 나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왜 그래? 진짜 그건 아니야. 지금 이 시점에서 임신하면 회사는 나 좀 있으면 진급이야.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더니 알지. 근데 지금 아니면 아이가 안 찾아온대. 그리고 아이가 있어야 너도 나도 안정이 돼서 일도 더 잘 된다잖아. 우리 애가 되게 크게 될 애래. 부모까지 출세시키는 애가 나온다잖아. 라는 겁니다. 또 이모님이야? 그만해 오빠. 오빠 이번에 진급 안 돼서 마음 조급한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애가 인간 부적도 아니고 무슨 애 낳는다고 일이 잘 되냐. 제발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해. 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상한 소리? 야 너는 벌써 과장 달고 차장 노리면서 나는 과장도 못하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이냐? 너도 너보다 직급 낮은 남편 싫을 거 아니야. 내가 잘 돼야 너도 체면이 설 것 아니냐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애 낳으면 나 승진 못하는 동안 오빠는 승진이 된대? 진짜 왜 그래? 어머니도 오빠도 왜 그렇게 미신에 미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래? 어차피 될 일 그 사람이 찍은 거 아니야? 라며 저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혼자 한숨을 쉬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난리를 치더니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전 남편이 그렇게 나가고 서재에 앉아 업무 관련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지 말까 하다가 안 받으면 전처럼 찾아올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무리 그래도 시집을 왔으면 자식을 보는 건 당연한 거지. 너 너무 혼자만 생각하는 거 아니니? 너가 그렇게 드세게 구니까 너희 남편이 승진해서 처지는 거야. 이모님 말씀이 아니어도 아이는 하나쯤 있어야지. 라고 하시기에 어머님, 저희 아이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좋으시다면서요. 저희 아니어도 이미 있는 손주만 6이라고 저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했죠. 그러자 너희 신랑 출세한다는데 그래도 안 되겠니?
나 좋다는 게 아니잖아. 너가 팔자가 세서 부모 복이 없고 해도 자식 복은 있다 하지 않니? 그럼 그 덕을 봐야지. 라고 하시기에 어머니, 저는 그럴 거였으면 결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제 부모 복이 신경 쓰이셨으면 결혼 자체를 시키지 마셨어야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누가 너 좋아서 결혼시켰니? 너한테 있는 그 출세 운이랑 재물 운 때문에 결혼시켰지? 그 보살님이 너만 그렇게 콕 찍지만 않았어도 너 만난다고 하는 거 내가 말리고 또 말렸을 거다. 어떻게 한 번을 고분고분을 하질 않니? 내가 며느리가 셋이 있는데도 너가 아주 상전이다, 상전. 이라고 말하는 어머님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과 그렇게 전화를 끊고 돌아온 전 남편에게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야? 보살님이 날 찍다니? 라고 하자 심하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 엄마가 내 SNS에서 우리 모임 단체 사진을 그 이모님이랑 보셨나 봐. 그런데 너가 기운이 좋다고 만나보라고 하셨거든. 근데 그렇다고 너랑 만난 건 아니고 이미 너가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있지. 진짜 너가 좋았던 게 먼저야. 라는 전 남편을 보니 그동안 제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징크스들과 관련된 말과 행동들이 다 그 이모님이라는 사람이 지시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환멸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자고 졸랐니? 왜 결혼을 하면 너가 더 잘 된대? 애나 차고 하는 거와 같은 맥락인 거니? 라고 했더니 그것도 있지만 너랑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 그리고 너랑 나 닮은 애도 낳고 싶고 라고 말하는 전 남편의 얼굴이 너무 가증스럽고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슨 인간 부적이라도 된 것 같고 저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절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을 생각을 하니 전 남편과 도저히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당분간 언니랑 지낼게. 생각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라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안절부절하더니 말리기는커녕 제가 짐을 싸고 있는데 와서 이거는 꼭 가져가라며 제 베개를 챙기는 겁니다.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베개 커버를 벗겨냈더니 후두둑하며 무언가 떨어지더라고요. 노랗고 빨간 그 종이를 주워 이게 뭐야? 라고 묻자 아니 이게 너랑 나 사이를 좋게 해준대. 그냥 주면 안 가지고 다니니까 베개에라도 넣고 있으라고.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좋은 거야. 라며 횡설수설하는 전 남편을 보아하니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설마 내 기 누르고 너 기 살리는 뭐 그런 거니? 라고 묻자 횡설수설하던 전 남편은 아예 얼음이 된 것처럼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아주 나중에는 너 승진 못한다고 나 죽으라고 부적 쓰겠다. 넌 정신병자야. 너 이거 말고도 더 있지? 라며 소리치는 절 보면서도 전 남편은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 너 그 이모님인가 보살님인가가 시켜서 나 만나고 결혼하고 한 거지? 그래서 다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고 나보고 잘한다고 응원해주고 그런 거지? 라고 해봤더니 이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안 된 일이 없어. 학교 다닐 때 성적도 오르고 우리 집 사업도 잘 되고 대학도 이모님이 쓰라는 대로 썼더니 다 붙었어. 회사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기운이 좀 부족하다고 기운이 좋은 여자를 만나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만난 건 맞는데 진취적이고 뭐든 노력해서 해내는 너가 좋았어. 온전히 이모님 말 때문에 만나고 결혼한 건 아니야. 너랑 잘 살고 싶어서 한 거야. 하는데 아까보다 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동안의 전 남편의 모든 모습은 다 가짜라는 소리였으니까요. 저에게 열심히 하라며 응원하던 모습도 결혼하고 싶다며 울던 모습도 저와 만나다 보니 뭐든 더 잘하고 싶다던 모습도 다 가짜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무슨 드라마처럼 액바디 부적 같은 존재였던 거라는 소리를 듣자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멍하니 서서 전 남편을 노려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고 뭐 쉬웠겠냐? 나도 너한테 큰 소리 치고 먼저 승진도 하고 싶지.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너는 승승장구하지. 나는 승진해서 누락됐지. 방법이 있냐? 라고 하기에 그럼 노력을 더 했어야지. 쓸데없이 그런 부적이나 쓸어 다니지 말고 너 업무를 더 열심히 했어야지. 너가 승진이 안 된다고 나를 누르는 부적을 써? 참나. 그러니까 그 이모님인지 보살인지는 사기꾼인 거야. 이런 거 써도 난 이번에 승진될 것 같거든. 어쩌냐? 라고 했더니 그거 너 기가 너무 세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애를 낳아야 눌린다고. 라고 말하는 전 남편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래봤자 그 덩치 큰 남자가 밀리지도 않았지만 말이죠. 그리고 핸드폰과 지갑만 챙겨 집 밖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그 집에 더 있다간 숨이 막혀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무작정 언니에게로 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절 보며 언니는 놀라기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용히 듣던 언니는 이혼해. 거기서 너 더 살다가 진짜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 무섭다. 라며 울더라고요. 언니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 집에 인사를 갔다가 부모 없는 애라 싫다는 소리를 듣고 그 후로는 어떤 남자도 만나지도 않았던지라 제가 겪은 일에 더 속상해했습니다. 이게 다 부모님이 온전히 계시지 못해서 그런 거라며 속상해했죠. 하지만 저희 엄마와 아빠 사고 전까지 저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시면서 기르셨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에 더 노력해서 세상의 시선에 지고 싶지 않았고 그분들 자식이라서 성공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기가 세다며 꺾고 자신의 성공에 써먹으려 했던 전 남편과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거짓말로 절 기만하고 이용한 것이니까요. 너무 분했습니다. 씩씩거리고 있는데 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언니는 받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어 받았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돌보지 못하고 키워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 너만 하니? 너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내 아들 길을 죽이더니 부적 쓴 거 뭐? 그거 알면 너가 어쩔 건데? 집을 나가? 아주 꼴 같지가 않구나. 우리 석태 걱정하니까 얼른 들어가! 라고 소리를 치는데 저기요. 그럼 그쪽 아드님은 뭔데 제가 부적처럼 사용이 돼야 하나요? 당신들 이거 사기 결혼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당신들 사기 결혼으로 다 고소할 거야. 부적이 뭐? 여보세요. 그런 식이면 절대 당신 아들 성공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사실 업계에 소문내서 망신을 당하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연락 다시는 하지 마세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기 결혼에 대한 판사의 견해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혼 소송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이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는 저는 또 다시 저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결혼 전처럼 언니와 지내게 되었고 저는 당장의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소송은 변호사님께 온전히 전담을 부탁드렸고요. 그 인간들 또 저에게 무슨 일을 할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전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제가 부적과 결혼 생활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들 중 저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톡의 내용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소송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짐을 가지러 갔다가 장롱 안에 붙인 부적과 신발장 등등에 붙였던 부적들의 사진들도 확보했었거든요. 아주 징그럽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일 끔찍했던 건 무슨 지푸라기 인형목에 무슨 주머니를 매달아서 제 서재 서랍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서류들에 가려져 몰랐는데 짐을 싸다가 발견한 거죠. 그 주머니에도 부적이 있나 싶어 열어보니 머리카락이 돌돌 말아져 있는데 색과 길이로 보아 제 것인 것 같았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만든 인형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섭더라고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저주할 때 그런 인형 쓰잖아요. 그래서 찝찝한 마음에 목걸이만 떼서 싱크대에서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왜인지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 지푸라기 인형은 침대 위에 눕혀 놓았고요.
집안에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생활을 했다는 게 너무 두려워져서 얼른 나와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또다시 위로라는 가면을 쓰고 관심을 갖더니 여기저기 소문을 냈나 보더라고요. 일부러 소문나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었지만 한동안 귀찮기도 했습니다. 소송은 당연히 제가 유리했고 이혼은 이루어졌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을 받았고 재산 분할은 없었습니다. 사기 결혼에 대한 인정은 이루어지지 못해 혼인 무효 소송은 할 수 없었고요. 어찌됐건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자마자 저는 차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30대의 여직원이 차장 직급에 오른 건 저희 회사 창업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한동안 굉장한 이슈로 떠돌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그 대학 동기 모임에 친구가 연락을 할 정도로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다들 놀랐어. 라더니 김석태 그 인간은 너 소식 듣더니 술을 얼마나 마시던지. 저는 과장 또 떨어졌는데 너만 잘 나간다고 아주 난리를 떨더라. 그 인간이 그렇게 치졸하게도 했니? 라며 덧붙이기도 하면서 축하한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전 남편이 얼마나 우습던지요. 그런 주제에 저를 부적삼아 출세를 꿈꾸다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전 남편의 회사와 협업을 할 업무가 생겨 그쪽과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혹시나 싶어 좀 불편했는데 어느새 이혼한 지 2년 넘기도 한 시점에서 거리낄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 실무자인 팀장님은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더 편하게 생각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사생활 때문에 그쪽 회사와의 일을 못할 순 없으니까요. 업무는 수월했습니다. 서로 공동의 이익을 위하다 보니 시너지가 크게 일어나기도 했고요. 잘 마무리된 기념으로 회식을 하고 있는데 그쪽 팀장이 손 차장님, 저희 회사 김석태 대리랑 이혼하신 사이라면서요? 하고 묻더군요. 당황해서 네, 그렇게 됐네요. 라고 웃어 넘기려는데 어쩌다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었어요. 아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참나, 무슨 과장 한번 달아보겠다고 부장님 모시고 접대를 수차례 하다가 회사에 누군가 제보를 해서 퇴직하게 됐어요. 그런데 김대리 어머니가 회사에 오셔서 부장님 멱살을 잡으면서 먹은 돈 토해내라고 난리를 치시더니 내가 내 아들 출세시키는데 너희들이 뭔데 회방 놓느냐고 난리를 치셨대요. 그래서 그 부장님도 같이 퇴직하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다가 손 차장님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알게 됐죠. 이렇게 야물딱지진 사람이 그런 집안이랑 어떻게 맺어졌대요? 차장님 정도면 더 좋은 사람 많을 텐데 내가 다 아깝네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창피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었다는 게요. 아주 억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남편과 어머님이 그렇게 된 것이 아주 속 시원했습니다. 저를 기만하고 이용하려던 그 사람들이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 성과로 증명하기보다 그런 꼼수를 쓰려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승진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 주제에 감히 제 곁에서는 정정당당한 척, 세상 열심히 사는 사람인 척 했던 전 남편의 가증스러운 모습이 떠오르면서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회식을 마치고 헤어지며 손 차장님, 이제 우리 회사랑 거리낄 것도 없으니까 앞으로 협업할 일 있으면 잘해봅시다. 이번에 너무 훌륭하게 해줘서 내가 그쪽 부장님께 칭찬 많이 해놨어. 우리 다시 봐요. 하고 가시는 팀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괜히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하고 나서 제가 일이 더 잘 풀리는 게 전 남편이 제 불운들을 다 가져갔나 싶기도 하고요. 부적이 다 쓸모가 없어져서 그런가? 아무튼 남 안 되게 하고 자신이 잘 되려는 못된 심보를 쓴 게 본인에게 안 좋은 기운으로 돌아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성은 안 하겠지만요. 나중에 혹시나 전 남편이 이런 제 소식을 듣는다면 또 배가 아파 난리를 치겠죠.
열심히 부적이나 쓰면서 인생 낭비하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나는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높이 승진할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재수없게 부정 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괜히 다른 사람 안 되길 바라는 마음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나요? 진짜 그런 나쁜 기운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지. 일하면서 힘들 때마다 틀어놓고 듣던 곳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게 믿기진 않지만 앞으로도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더 씩씩해지라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것도요. 모두들 대박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